모든 것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남자 시계 하나에서 찌는 듯한 주말 오후였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나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창고를 청소해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무료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지난 몇 주간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던 막연한 불안감이 나를 그곳으로 이끈 것일까? 어쩌면 내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 완벽한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켜켜이 쌓인 먼지는 마치 회색 담요처럼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다. 나는 마스크를 고쳐 쓰고 오랫동안 방치된 잡동사니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그때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가죽은 낡아 갈라지고 금속 장식은 녹슬어 있었다. 아내 서연의 것이었다. 그녀는 몇 년 전 이 가방의 바퀴가 고장 났다며 더는 쓰지 않는다고 했었다. 이런 건 버려야지 왜 아직도 가지고 있었담. 나는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마 잊어버린 옛날 옷이나 물건들이겠지. 좋은 것이라도 있으면 기부할 생각으로 가방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옷이 아닌 온갖 종류의 기념품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제주의 도라르방이 새겨진 조잡한 열쇠고리, 부산 감천문화 마을의 풍경이 담긴 그림 엽서, 강릉 경포대 해변에서 주웠을 법한 하얀 조개 껍질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상했다. 모든 것이 이상했다. 분명 아내는 최근 몇 년간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대구로만 출장을 간다고 했었다. 그녀는 늘 바빴고 나는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며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기념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주는 신혼여행 때 가본 이후로 가본 적도 없었고 부산이나 강릉은 아내가 여름바다는 싫다며 손사래를 치던 곳이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혹시 동료들에게 선물로 받은 것일 수도 있잖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그래, 그럴 거야. 나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진정시키려 했으며 가방 안을 더 깊숙이 뒤졌다. 바로 그때 손끝에 벨벳 주머니에 쌓인 차갑고 단단한 것이 닿았다. 혹시 그녀가 나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일까? 잠시나마 그런 바보 같은 희망을 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을 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내 손바닥 위에는 묵직한 무게감의 남성용 명품 시계가 놓여 있었다. 번쩍이는 은색, 메탈 스트랩, 정교하게 세공된 파란색 문자판.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을 고가의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건 절대로 내 것이 아니었다. 내 취향도 아니었고 내가 사줄 수 있는 가격대도 아니었다. 나는 내 손목에 채워진 평범한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손바닥 위에 화려한 시계를 보았다. 이건 다른 남자의 시간, 다른 남자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 시계는 누구의 것인가? 왜 아내의 낡은 여행 가방 속에, 그것도 다른 기념품들 밑에 숨겨져 있었는가? 제멋대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뜩한 모양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했던 지루한 출장들, 가끔 피곤하다며 유난히 길게 통화하던 밤들, 내가 모르는 장소의 기념품들,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시계.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이 모든 것을 그저 오해라고 치부할 수 있었을까?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이건 거의 확신에 가까운 끔찍한 예감이었다. 지난 10년간 내가 굳게 믿어왔던 아내에 대한 신뢰, 우리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이 발밑에서부터 와르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단 10초면 충분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손이 덜덜 떨려왔다. 아니야, 아닐 거야. 무언가 오해가 있을 거야. 나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다. 혹시 아버님 유품인가? 아니, 아버님은 이런 시계를 차지 않으셨다.
그럼 오빠 선물. 그녀의 오빠는 스마트워치만 쓴다. 내 머릿속에 모든 합리적인 변명들이 하나씩 힘을 잃어갔다. 내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거대한 거짓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낡은 여행 가방은 판도라의 상자였고 나는 이제 막 그 뚜껑을 열어버린 것이다. 그 안에는 희망 대신 절망만이 가득했다.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이 얼음처럼 차갑고 명확해졌다. 나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배신의 전말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한다. 나는 조용히 시계를 다시 벨벳 주머니에 넣어 가방 깊숙이 밀어넣었다. 마치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은 것처럼 먼지 묻은 손으로 가방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고 창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진실을 향한 집념만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남았을 뿐이다. 나는 흔들리는 걸음으로, 그러나 단호한 목표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내의 서재, 그녀의 노트북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막 시작된 나의 지옥을 향해 나는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아내의 서재, 그녀의 노트북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막 시작된 나의 지옥을 향해 나는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아내의 노트북 암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바로 그날이 이제는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는 열쇠가 되었다. 나는 차라리 그날을 영원히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 노트북을 결코 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숫자를 누르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마치 불에 데인 듯 고통스러웠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를 맞았다. 2년 전 우리가 함께 갔던 가을 여행에서 찍은 활짝 웃고 있는 우리 세 가족의 사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안겨주던 그 사진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위선처럼 느껴졌다. 저 웃음 뒤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저 행복해 보이는 표정은 전부 연기였을까? 나는 그녀의 이메일 계정을 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받은 편지함에는 대부분 업무 관련 메일과 광고 메일뿐이었다. 수십 개의 메일을 스크롤하며 내려가는 동안 나는 어쩌면 내가 헛다리를 짚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그 낡은 시계는 분명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은 화면 한쪽에 있는 작은 폴더에 고정되었다. 폴더 이름은 추억이었다. 그녀가 나와의 추억을 여기에 담아뒀을 리는 없었다. 우리의 사진은 모두 외장하드에 있었으니까.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치 홀린 듯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를 클릭했다. 수백 개의 이메일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보낸 사람은 단 한 명, 민준이라는 이름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장 오래된 메일부터 열어보았다. 처음 몇 개는 그저 평범한 안부 인사와 업무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는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 그래, 그냥 가까운 동료일 뿐이야.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시간을 거슬러 올라올수록 메일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해갔다. 서연 씨 없는 서울은 너무 텅 빈 것 같아요. 빨리 보고 싶네요. 지난번 컨퍼런스 때 입었던 원피스 정말 잘 어울렸어요. 계속 생각나네요. 점점 더 사적인 내용으로 변해가는 문장들. 나만 아는 줄 알았던 그녀의 사소한 습관들에 대한 언급,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농담들. 그리고 마침내 노골적인 애정과 그리움이 담긴 문장들이 내 눈을 파고들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제주에서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 당신의 모든 것이 그리워. 다음 출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당신을 안고 싶어 미치겠어. 출장이라는 단어에 붙은 따옴표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밝혔다. 대구로 간다던 그 모든 출장들이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나는 첨부 파일을 확인했다. 제주행 비행기 예약 확인증,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5성급 호텔의 오션 팰리스 스위트룸. 예약 내역서. 우리가 언젠가 결혼 10주년에 꼭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예약된 날짜는 그녀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며칠 밤을 새우던 바로 그 주였다. 나는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그녀의 피곤해 보이던 얼굴, 힘내라며 등을 두드려주던 내 손길, 야근하는 그녀를 위해 싸다 주었던 도시락.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다. 화면 속에서는 그들이 주고받은 사진들이 슬라이드쇼처럼 펼쳐졌다.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그녀가 활짝 웃고 있었다. 내가 최근 몇 년간 본 적 없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는 더 확실한 증거, 이 모든 거짓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딸 하윤의 생일이었다. 딸의 순수한 존재를 그녀의 더러운 비밀을 감추는 자물쇠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로그인하자 최근 거래 내역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비밀 연애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결제 내역, 부산의 명품 매장에서 구입한 보석과 옷가지들, 그녀가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것이라며 둘러댔던 모든 것들이었다. 작년 내 생일날 그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저녁도 함께하지 못했다. 하지만 거래 내역에는 그날 저녁 부산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2인 식사 비용으로 50만 원이 결제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각 거래 내역은 내 뺨을 후려치는 손바닥 자국처럼 아프고 선명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내 심장을 멈추게 한 마지막 한 줄. 수많은 카드 결제 내역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자동이체 항목이 있었다.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한 곳으로 이체되고 있었다. 수취인은 푸른 새싹 아동 발전기금이라는 낯선 이름이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50만 원씩. 내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후원 단체였다. 왜? 도대체 왜 아내가 나 몰래 이런 곳에 거액을 보내고 있었던 걸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함께 후원하는 다른 아동단체가 이미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그녀만의 비밀 후원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단 하나의 끔찍한 질문이 떠올랐다. 대체 누구의 아이를 위한 것인가? 혹시 그들 사이에 아이가 있는 건가? 이 끔찍한 생각은 단순한 불륜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만약 그렇다면 내 존재는, 우리 가족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현기증이 나고 구역질이 올라왔다. 나는 모니터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삶, 또 다른 가족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내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로 향했다. 나와 서연, 그리고 딸 하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내 사랑하는 딸 하윤이. 혹시 하윤이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어쩌면 이 돈은 아니겠지. 설마. 끔찍한 의심의 화살이 이제껏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곳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향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의 배신을 넘어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발을 내디뎌야만 했다. 내 딸아이의 세계로. 아내의 배신을 넘어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발을 내디뎌야만 했다. 내 딸아이의 세계로. 아내의 외도는 내 심장을 부서뜨렸다. 하지만 내가 딸의 비밀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발견한 것은 내 영혼을 죽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 하윤이의 이름을 검색했다. 공개된 계정에는 친구들과 찍은 사진,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 그리고 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랑 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서 나는 바보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바로 일주일 전의 사진이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 사진을 올릴 때 하윤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문득 예전에 하윤이가 친구들과의 비밀 이야기를 위해 따로 쓰는 계정이 있다고 지나가듯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절친들만 아는 계정이라고 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하윤이가 쓸만한 아이디를 조합하기 시작했다. 하윤이의 별명,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 생년월일, 몇 번의 실패 끝에 손가락이 멈췄다. 내가 어릴 적 하윤이에게 장난처럼 붙여줬던 별명, 하윤공주. 설마. 하지만 내 손은 이미 그 아이디를 입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정은 실제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멀리서 찍은 세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여자 둘, 그리고 남자 하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참고 팔로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몇 초 뒤 알림이 떴다. 팔로우가 수락되었다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내가 알던 딸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구축된 또 다른 가족의 역사였다.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은 불과 한 달 전 제주도의 한 해변에서 찍은 것이었다. 엄마인 서연과 딸 하윤, 그리고 그 남자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의 팔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하윤이는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엄마에게 기댄 채 V자를 그리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진짜 가족처럼.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달려 있었다. 행복한 가족 여행. 민준 삼촌, 선물 고마워요. 최고. 가족 여행. 민준 삼촌. 그 단어들이 내 눈을 찔렀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지난 2년간의 기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부산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강릉 바다에서 함께 불꽃놀이를 하는 모습, 민준이 하윤이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사진, 그리고 그 밑에 달린 삼촌짱 이라는 댓글. 모든 사진 속에서 그들은 한 가족이었다. 내가 배제된 완벽한 세 사람의 세상. 나는 그들의 행복한 사진첩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모든 희망을 제로 만들어버린 대화. 서연이 하윤이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하윤아, 이따 아빠한테 전화 오면 엄마 대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바쁘다고 해줘. 민준 삼촌이 너 갖고 싶다던 그 가방 사주신대.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내 심장을 꿰뚫어버린 딸의 답장. 알겠어, 엄마. 재밌게 놀다 와. 하. 그 가벼운 웃음 이모티콘이 내 세상 전체를 무너뜨렸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나 방관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모였다. 내 딸은 지난 2년 동안 엄마의 외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를 속여왔던 것이다. 엄마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대가로 선물을 받으며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통하는 소리가 텅 빈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내의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이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배신이었다. 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딸이 내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기억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9살짜리 하윤이가 처음 우리 집에 오던 날, 내 뒤에 숨어 수줍어하던 모습,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울지 않고 내 품에 안겨 아빠, 나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던 목소리,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하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나. 하윤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며 안길 때 속으로는 이 바보 같은 남자를 어떻게 속일지 계산하고 있었을까. 분노가 아니었다. 아내에게 느꼈던 그 뜨거운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거대하고 더 근원적인 절망감이었다. 이건 남편으로서의 배신감이 아니었다. 이건 아버지로서 살해당한 기분이었다. 내가 사랑으로 키운 딸의 손에 지난 10년의 세월이 내 인생에 가장 빛나던 시기가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렸다. 나의 행복,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 혼자만 결말을 모르는 광대였다. 나는 서재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46 평생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던 모든 사랑과 믿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죽음의 눈물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자 그 자리에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섰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이 명확해졌다. 이 연극은 끝나야 한다. 그리고 커튼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나여야만 한다.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도 살해당한 아버지도 아니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집행인이었다. 눈물이 마르자 그 자리에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섰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이 명확해졌다. 이 연극은 끝나야 한다. 그리고 커튼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나여야만 한다.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도 살해당한 아버지도 아니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집행인이었다. 그들은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다. 쇼핑백을 양손에 든 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제잘거리면서 현관에 들어서는 그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의 무거운 침묵과 부딪혀 어색하게 흩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미동도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 싸늘한 침묵에 서연이 먼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웃음이 서서히 굳어갔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앉아만 있어요? 피곤해요. 나는 대답 대신 거실 테이블 위로 묵직한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남자의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시선이 시계와 내 얼굴을 불안하게 오갔다. 딸, 하윤이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분노는 뜨거울 때보다 차가울 때 더 무서운 법이니까. 나는 그저 노트북 화면을 그들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그 남자와 서연이 주고받았던 수많은 이메일들, 제주도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하윤이의 비밀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라와 있던 행복한 가족 사진이 떠 있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시간도, 공기도, 심장박동마저도. 서연과 하윤은 화면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서연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게 기어왔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눈물과 마스카라가 뒤범벅된 얼굴로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을 속삭일 때 내 머릿속에서는 당신을 안고 싶어 미치겠어라고 쓰여있던 민준의 이메일이 떠올랐다. 내 시선은 하윤에게로 향했다. 하윤이는 이미 울고 있었다. 아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끝장이라고, 아빠가 우리를 버릴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아빠.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 한 조각마저 사라졌다. 이 순간까지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라니. 나는 차갑게 웃었다. 가족은 이미 끝났어. 나는 창고에서 미리 꺼내온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가리켰다. 나가.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고 하윤이는 숨이 넘어갈 듯 흐느꼈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은 허둥지둥 최소한의 짐을 챙겨 그 가방에 쑤셔 넣었다. 울음과 애원, 변명이 뒤섞인 혼란의 시간이 지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찾아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하윤이의 얼굴. 그 얼굴은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었. 낯선 사람이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나는 텅 빈 거실 소파에 며칠이고 앉아 있었다. 잠들지도 먹지도 못했다. 그리고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처가의 전화가 빗발쳤다. 장모님은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며 나를 저주했.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내의 언니는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내 친누나마저 나를 나무랐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한밤중에 내쫓을 수가 있니? 하윤이는 아직 학생이잖아. 네가 아빠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아빠라면.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아빠이고 싶었다. 세상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서 아버지라는 자격마저 빼앗아갔다. 배신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그리고 나는 완벽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된 모든 예금과 자산을 내 계좌로 옮겼다. 그 돈은 내 지난 10년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자 그들이 파괴해버린 내 삶에 대한 최소한의 위자료였다. 물론 그들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서연의 변호사는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인출했다며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윤이는 매일같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용서를 구하는 말들,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말들, 다시 한번 아빠라고 부르게 해달라는 애원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이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이미 내려버렸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밤마다 자문한다. 내가 너무 잔인했던 걸까? 그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야 했을까? 특히 하윤이에게, 엄마의 거짓말에 갇혀버린 어린 딸에게 내가 너무 가혹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것이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한 남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의 실현이었을까?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바쳐 그들에게 주었던 세상은 완벽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세상을 제 눈앞에서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런 그들을 내쫓은 제 선택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산산조각 난 한 남자가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존엄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